세션2의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장철희 과장님이십니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유기농업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생태 친화형 유기농업 확산을 미션으로 내걸고 저투입, 저에너지형 유기농경지 관리, 병해충 및 잡초 관리를 통한 작물 보호 기술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재생 유기농업 연구과제가 신설돼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업과 소비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유기농업과장을 맡고 있는 장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기대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기대보다 훨씬 오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고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좀 딱딱한 이런 장소에 가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굉장히 뭔가 더 이제 제가 굉장히 수다스럽게 많은 말을 하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마르시에도 감사드리고 또 다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 전에 제 소개를 잠깐 그래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에서 2000년 초반에 유기농업을 전공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농진청이 아니라 농업 현장을 지원하는 곳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계속 이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퇴직 전에 그래도 나는 꼭 내가 했던 유기농업을 다시 꼭 해보고 싶어라는 바람으로 공공기관을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이 기간제인 제가 이제 농진청을 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왜 그러냐,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지만 저는 예전에 유기농업을 시작할 때, 유기농업을 공부했을 때 유기농업이 갖고 있던 그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 유기농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계속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모습이 여기서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그 농진청에 와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하루하루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이제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듬성듬성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아니 관에서 재생유기농업 이걸 왜 관에서 한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다 강의를 끝나고 나면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관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관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서 저희의 힘이 아주 아직은 작고 미비할지라도 어쨌든 지금이라도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재생유기농업을 이렇게 조금 잘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 전에 그래도 재생유기농업이 뭐야? 이런 분들도 사실 뭐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인데 이러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재생유기농업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재생유기농업은 미국의 로델 연구소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아마 이야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로델 연구소를 처음 만든 제롬 그 로데일이 이 재생유기농업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이제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본 이념은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성이에요. 포인트가 있나요? 자, 지속 가능성. 그런데 어떤 게 지속 가능냐 하면 땅, 사람, 동물 모두가 다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한 게 로데일의 유기농업이었고 그 이후에 80년대 들어서는 그 아들인 로버트 로데일이 재생유기농업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처음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지금 근데 재생농업은 뭐고 또 재생유기농업은 뭐고 그 전에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던 유기농업은 뭐고 굉장히 헷갈리시죠? 자, 이 얘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유기농업을 얘기해도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업 이야기하는 거랑
또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유기농업이 사실 조금씩 좀 틀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기농업을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논쟁이 많아요. 오늘도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면 유기농업을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조금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에 열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조금 마음을 다치고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혹시 드리는 말씀 중에 마음이 다치거나 상처받거나 하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더라도 의도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그리고 저는 이건 앞으로도 명확하게 정립될 일은 아니고 꼭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양한 이 용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들을 실천하거나 받아들여야 될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은 저는 재생유기농업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재생농업하고 일단 그러면 관행농업하고 비교를 하면, 자, 재생농업은 사실 지금 이 캐나다의 유기인증식품 이 판매 업체는 관행하고 크게 차이 두지 않았어요. 그냥 화학, 비료, 농약을 조금 써도 괜찮아요. 다만 여기서는 반드시 무경운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운을 통해서 토양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화학, 비료, 농약들도 많이 쓰게 되니 경운을 하지 말자.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많은 용어들, 유사 용어들이 있다면 그 용어들은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까는 생태농업일 수도 있고 유기농업일 수도 있고 지속가능 농업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용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우리 국내 친환경 농업이 처음 만들어지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한 2, 30가지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린 농법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평농법, 자연농법, 또 뭐 생태 뭐죠? 뭐 아무튼 용어가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도 다 얼밀히 보면 유기농업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어디에 더 강조를 두고 싶은지,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그것들을 달리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용어를 쓰는 사람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게 조금 더 뜻이 있나 보다 라고 이해하면 훨씬 그 갈등이 저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생유기농업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농약, 뭐 GMO 이런 거 다 쓰지 않고 최대한 자연순환적으로 짓는 농법을 유기농업이라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진 게 재생이에요. 유기농업을 하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태계를 재생시키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자, 이 목표가 조금 더 강조됐다고 보시면 이제 용어에 대한 조금 정리가 되실까요? 야, 그런데 이거는 지금 캐나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뒤에 보시면 근데 이거는 모든 다른 용어들이 있지만 유기농업에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총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논쟁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주목하면 논쟁들이 조금 정리가 돼요. 자, 뭐냐면 총체적이라는 건 뭐냐면 유기농업은 똑같이 내가 옆집 농부가 이제 잘 그 유기농업을 하셨던 이 기술을 내가 가져다가 그대로 해도 똑같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나의 숙련된 스킬, 기술과 노하우와 또 내 농장의 토질, 뭐 아주 수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다음에 내 농가의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하물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업은 단순하게 어떤 기술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오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문 중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원인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또 다른 그 용어는 저기 식품 이렇게 배달하는 그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좀 달라요. 그래서 앞에서 그 캐나다의 유기 인증 그 판매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게, 자, 관행은 어쨌든 돈이 되는 농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관행농에서 엄청나게 또 정하거든요. 관행농도 나도 화학비료 농약을 안전하게 그 저독성인 걸로 안전하게 써서 나도 경제성 외에도 환경에 기여하는 농법이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거 저도 굉장히 좀 두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관행농업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관행농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많은 생산을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식량 공급을 한다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관행농업, 화학농업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기농업은 좀 더 안정적인 식량 생산 그리고 환경 보호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었고, 재생농업은 그 외에도 생물 다양성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뭐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생태계의 모든 이런 복지,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기농업보다 훨씬 더 어려운 농법이 재생 유기농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유기농업도 어려운데 재생 유기농업까지 해야 돼? 라고 이제 생각들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뒤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유기농업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자, 기존의 유기농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재생 유기농업은 안전한 먹거리도 물론이지만 환경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 환경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에서 이제 재생 유기농업을 하는 거고요. 이해 관계자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떠나서 그다음에 농장 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노동자, 그다음에 농장 내에 있는 사람 아닌 동물까지 이 복지를 다 같이 좀 더 고려하는 게 재생 유기농업이고요.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유기농업이라면, 보존이라는 건 조금 소극적인 거고요. 아예 그냥 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켜서 개선하겠다. 자, 이게 재생 유기농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생 유기농업 왜 해야 돼? 라고 이제 아까 궁금증이 이제 생기셨을 거라고 했잖아요. 자, 일단은 저희가 농업하고 환경과의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은 기후변화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에요. 중요한 어떤 뭐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주범처럼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돼요. 그럴 만도 한 게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농업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근 한 50년, 60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현대 농업이 굉장히 환경에 많은 어떤 악영향들을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망가진 환경을 통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산업 중에 대표적인 산업이 농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포럼이 재생유기농업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를 지키는, 보호하는 그런 농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내가 내 농장에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내가 기후를, 환경을 지켜내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지구 농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포럼들을 매년 어려운 시간들을 내셔서 이렇게 모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면 독일도 최근에 굉장히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선진 농업국이긴 하지만 농업이 엄청 지금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 날부터인가요? 지금 뭐 프랑스에 아시죠? 프랑스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트랙터 몰고 가서 막 데모하는 거 보셨죠? 그게 다 이런 이유예요. 도대체 못 살겠다. 뭐 비료값은 계속 오르고 뭐 정부의 규제는 계속 있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는 그런데 또 안전한 어떤 뭐 그런 농산물들을 찾고 너무 어렵다예요. 그래서 우리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그런데 국내 친환경 농업은 더 어려워요. 자, 보시다시피 친환경 농업이 그동안 인증 면적,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면적들도 굉장히 줄고 있고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그 농업인들도 굉장히 지금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줄어만 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역사를 우리가 빨리 보는 사람은 60년대 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좀 그래도 한 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한 80년대 초반 요때가 이제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이제 태동기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친환경 농업을 왜 하려고 했냐면 대부분은 농약 피해들을 엄청나게 많이들 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뭐 친환경 농업을 해야지 했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영농을 하고 계시면 이제 뭐 30년, 4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조금 간과했던 게 뭐냐면 그 이후로는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하는 새로운 세대들을 계속 우리가 끌어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 농가 수가 적은 것도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어떤 세대 교체를 이뤄내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엄청나게 이게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를 고민한 끝에 그게 유기농업도 우리가 굉장히 잘 해야지만 유기농업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다시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려면 재생유기농업이라는 이 용어로 새롭게 한번 유기농업의 가치를 이야기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관에서도 어렵지만 이 재생유기농업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생농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훨씬 여기 고수들이 많이 숨어 계셔가지고 이 얘기는 따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 뒤에 강의에서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생농업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양해를 구할 게 지금 국내든 해외든 재생농업 관련된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재생유기농업 관련된 자료들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생농업하고 재생유기농업하고 제가 약간 오늘 혼돈돼서 자료들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재생농업이든 재생유기농업이든 추구하는 것은 최대한 토양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토양 피복과 무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생유기농업 뭐 어렵지만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까지도 약간 이제 동의를 하시거나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걸 지금 했을 때 정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사회에도 관심이 많고 뭔가 사회 기여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 다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영농이라는 거는 생계를 위한 나의 어떤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사회 공헌이나 이런 차원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농산업도 반드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그 경쟁력이라는 첫 번째가 어쨌든 그게 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돈이 되는가 봤더니 일단 돈이 되는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들이 많이 축적되거나 재생농업이나 재생유기농업이나 이런 농법에 대한 뭐 연구들이 그동안 많이 축적돼 있으면 아주 불변의 어떤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지만 아직은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는 경제성이 있다고 하지만 또 어디에는 경제성이 뭐 다른 것보다 뭐 유기농이나 아니면 관행보다 떨어진다라는 연구 자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자료도 이제 오해 없이 조금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어떤 베네핏, 그러니까 어떤 장점 외에도 식품적으로도 영양 가치가 뭐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식품 영양 가치적으로는 유기농이 가장 있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은 어쨌든 안전 먹거리 여기에 이제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었던 농법이기 때문에 그러했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영양 가치, 경제적 수량, 어떤 경제성까지 가려면 제일 중요한 건 토양 건전성이에요. 재생농업이든 유기농업이든 우리가 환경농업을 할 때 가장 핵심을 딱 한 개의 키워드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토양이에요. 내가 건강한 토양만 갖고 있다면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유기농업 기술, 재생유기농업 관련된 기술을 모르더라도 건강한 토양만 갖고 있으면 재생유기농업의 80% 이상은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토양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토양이 되는지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내가 그동안
관행 농업을 하면서 아주 집약적으로 내가 아주 경제성 있는 작물들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많은 화학 비료, 농약, 외부 자재들을 투입해서 아주 토양의 비옥도를 아주 그냥 제가 완전히 고갈시켰다면 이 토양을 다시 회복시키기까지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런 토양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토양 건전성이 관행보다는 유기농이 어쨌든 9.5%가 더 이제 유기물 함량이 높고 그다음에 재생농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운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유기농보다도 훨씬 더 토양 건전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생 유기농업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총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가 첫 번째였고요. 토양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이런 동물 복지, 그다음에 뭐 이런 복지들도 강조를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까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외에도 탄소, 환경에 훨씬 더 포커싱해서 내가 유기농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재생 유기농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생 유기농업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얼만큼 이 재생 유기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 문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어요. 재생 유기농업이고 어쨌든 농산업이기 때문에 내가 농작물을 잘 생산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생 유기농업에서는 그거 외에도 환경을 훨씬 더 강조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또 다른 이제 그 보고서인데요.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전략 컨설팅 그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작년 초에 2023년 초에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어쨌든 재생 유기농업을 통해서는 수익성이든 투자 수익률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앞에 전제가 있죠. 10년 이내라고 했어요. 자, 10년 이내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10년도 아니고 10년 이내라는 건 뭐냐면요. 많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그동안 토양 관리를 잘 해온 어떤 농가였다면 재생농업을 뭐 한 2, 3년 안에도 얼마든지 달성해낼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게 최소한 10년까지도 걸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저는 왜 중요하냐면 저는 처음부터 자 10년까지 걸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라고 알고 시작하는 거랑 재생농업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필요하고 가능해 이렇게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재생유기농업을 막상 했을 때 수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재생유기농업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대충 이제 이해는 했다. 그런데 국내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그럼 재생유기농업을 많이들 하고 있나?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여기 간략하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해요. 그런데 활발한 그 주체가 좀 남달라요. 어떻게 남다른지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생농업은 지금 22년에 보면 이제 87억 불. 그런데 이게 뭐 2028년까지는 거의 한 2배 이상 지금 이제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유기농업의 면적이 전 세계 경작지에 지금 현재 약 15% 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유기농업하고 좀 달라요. 유기농업은 이거보다 면적이 좀 적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재생농업은 화학 비료 농약을 조금 쓰고 있는 농업들도 포함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치가 나왔을 거고요. 특히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런 재생농업을 40%까지 우리 좀 늘려야 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기구나 정책 동향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자,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유기농업이 필요해, 재생농업이 필요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 21년에 있었던 UN 푸드 시스템에서도 유엔의 지속 가능한 목표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천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충분한 어떤 면적의 환경 친화적인 농법 이걸 해야 돼라고 국제회의에서도 이제 언급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유기농업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념들이 막 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주 자체 내에서라도 뭔가 좀 정립해서 어떤 뭐라고 하죠? 그 주 단위의 법률 뭐 이런 것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올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이제 그 공청회를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 다큐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넷플릭스에 보면 이제 있고, 이 앞전의 다큐가 2020년에 나왔던 키스 더 그라운드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뭐 아주 화제가 됐던, 센세이션하게 화제가 됐던 다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재생 농업을 다루는 다큐였어요. 거기서 말하는 건 한마디로 지구 환경이 지금 기후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농업이고 그 중에서도 재생 농업이야 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그냥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편으로 23년에 이제 커먼 그라운드나 그 올가닉 라이징 이런 연달아서 다큐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한번 넷플릭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한 사명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다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제 뭐 농업 분야에서가 아니라 이런 영화 제작사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재생유기농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재생농업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22년에 푸드 인사이트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한 5명 중에 1명 정도만 이 용어를 한번 들어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재생농업 처음 들어보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을 우리가 했을 때는 어쨌든 계속 지금은 아직 시작에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밖에 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농법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농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생 농업 소비자들이 재생 농산물들, 재생 농법으로 만들어진 생산물들을 잘 소비를 하려면 저는 항상 그래요. 생산이 잘 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하지 않는데 생산 안 돼요. 어떤 좋은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물건들도 소비를 해야지 생산이 되는데, 자 그러면 소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 친환경 아니면 유기 아니면 재생유기 농산물인 걸 어떻게 믿어요? 아까도 이제 오전에 보니까 잠깐 그런 위험한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뭐 암 환자들이 뭐 그냥 이런 유기 농산물에 대한 어떤 맹신 뭐 이런 걸 가지고 접근했다가 뭐 굉장한 어떤 큰 민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증 제도를 이제 그래서 각 나라들이 다 갖고 있어요. 유기농업도 그래서 아주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유럽이 이제 유기농업에 이제 만들어진 그러니까 태동한 곳이 이제 유럽인데, 유럽도 이제 1920년대 30년대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곧바로 인증 제도가 있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인증 제도가 있는데, 재생 유기농업은 아직 국가 차원이나 관 차원이나 아니면 대륙 차원이나 이렇게 제도가 없어요. 다만 미국의 ROA 재생유기농연합이 2017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그런 어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재생유기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2019년부터 인증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인증제도가 그 어떤 유기농 인증제도보다 굉장히 획득하기가 어려운 인증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여 농가 정도밖에 이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고,
그 농가들도 대부분이 북미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이제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제주에 몽중산 다운이라고 하는 유기농 차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이 재생 유기 인증 더군다나 이제 실버 등급을 이제 획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재생 유기농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인증제도 같은 정책적인 것들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고 했어요. 유기농업하고 뭐 친환경 농업 이것과 달리 재생농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큰 기업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비누 뭐 이런 그 유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유니레버랑 그 보험회사 악사가 재생농업 관련돼서 1억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유기농업 관련돼서는 기술 그다음에 이런 생산물 시장 확대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이런 단순하게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까지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 외에도 펩시코나 월마트가 미국, 캐나다의 재생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7년간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협약을 했고 이걸 통해서 아마 이제 한 4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됐고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그 농경지에서 재생 유기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왜 자꾸 이렇게 재생 유기농업에 투자를 할까? 더군다나 여기는 농업하시는 분들, 그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같이 자리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충분히 이제 공감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컴패스 그룹이라고 세계 최대 푸드 그 서비스 업체도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요리를 하고 그 식품을 만드는데 그 재료의 70% 이상을 난 재생용 농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그 식품을 만들 거야, 제공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카스버그 그 맥주 아시죠? 덴마크 이제 유명한 맥주죠. 여기에 그 들어가는 재료들도 2040년까지 100%를 다 재생 농업으로 하겠다라고 기업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한 170개 정도 되는 식품 회사들로 구성된 SAI 그 플랫폼이라고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네트워크가 작년 9월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정말 재생농업 우리 정말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논의들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재생농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작년에 보셨지만 어느 지역은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작년에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그런데 다른 또 지역들에서는 그 지구상의 지역들에서는 굉장히 가뭄들이 심했어요. 최근 이렇게 보면 그런 폭우 그다음에 뭐 그런 폭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뭄들로 이제 굉장히 고생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특히 식품은 굉장히 많은 물을 소비하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런데 가뭄이 되다 보니 결국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도 농산업이고 또 농산업이 가장 많은 기후에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도 내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업에 관계되지 않은 기업들조차도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망고 의류 회사죠.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점포들을 갖고 있는 망고도 앞으로는 내가 100% 망고에서 쓰는 면 관련된 것들은 전부 재생 농업으로 생산된 면화를 쓸 거야. 자, 오늘 오전에 다녀가셨던 파타고니아도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 재생 농업이 단순하게 먹거리와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의류랑 다른 산업까지 이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차원으로 기업들이 농업 쪽에 눈을 돌리게 된 거고, 특히 재생 농업, 재생 유기 농업이라는 그러한 농법을 가지고 여기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혹시 뭐 자료가 공유가 됐을 테니까 이제 보시겠지만 세계 최대 식품 기업이죠. 스위스의 그 네슬레도 2022년에 2030 네스카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 22년에 발표 전에도 네슬레는 벌써 한 10여 년 전서부터 재생 농업 관련돼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차원에서 2022년에 이제 이 플랜을 발표를 했고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커피 재배 면적의 50%가 다 이젠 더 이상 재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다라고 이미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커피를 생산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재생농업 관련된 기술도 전수를 하고 심지어는 병해충에 조금 저항력이 있는 그러한 토종, 묘목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지원들을 하고 있고 이런 단순한 뭐 교육 기술 지원 외에도 재정적으로도 많은 재생 농업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 했을 때 인센티브나 어떤 안전을 위한 보험이나 뭐 다양한 재정적인 지원들도 아낌없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계도 이제 그런 동향들이 일고 있는데 연구는 자, 왜냐하면 유기농법, 재생유기농법은 농법이잖아요. 기술이에요. 기술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필요성을 느끼고 모두가 그것을 동참해서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기술 개발들이 필요하고 그동안 이제 기술 개발들도 했는데 일단은 재생농업은 토양 복원이라든가 수학, 뭐 탄소 저장, 경제성, 심지어는 식품의 맛이나 영양까지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연구 보고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이러하다, 뭐 경제성이 반드시 몇 프로다, 최소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런 연구들을 더 해나가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인데요. 자, 해외의 어떤 흐름들을 봤습니다. 자, 국내도 우리가 2020년에 그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고 대대적으로 각 모든 행정부처에 그다음에 모든 우리 국내에 있는 사업들을 탄소 저감을 위해 뭐 이런 노력들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ESG 공시 의무화가 사실은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돼야 되지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26년으로 조금 수년이 되긴 했는데 뭐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자, ESG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ES는 이제 환경, S 사회, G 거버넌스에서 지배 구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모든 기업들은 경영 공시를 했어요. 거기에는 재무적인 어떤 그 실적들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기업이 건강하게 지속적인 경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공시 의무화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쭉 보니까 기업이 재무적으로만 건전하다고 해서 경영이 안정적이지 않더라는 것을 2000년대 들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비재무적인 요소예요. 그게 아까 환경, 내가 얼마나 환경을 고려하는 경영을 하는지, 얼마나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하고 같이 어울려서 경영을 하는지, 사회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그 지배 구조들이 내가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까지 보지 않으면 기업이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이걸 전 세계적으로 전부 의무화하고 있고 국내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내년부터 이게 공시화하기로 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사실 말은 이렇지만 그 공시화가 쉽지 않아서 주저하고 계속 이제 논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되겠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언제다까지는 아닌데 아마 어쨌든 뭐 내년이 어려우면 후년 적어도 뭐 5년 안에는 우리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여기에 공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정책들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 트렌드를 보면 언젠가부터 우리가 가치 소비라는 것들을 굉장히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왔던 파타고니아 아시죠? 자, 파타고니아 옷들이 사실은 다른 옷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파타고니아 옷을 입을 때 왜 입을까요? 물론 옷의 품질이나 뭐 이게 좋아서도 입지만 파타고니아가 어떤 기업인지 아는 거예요. 환경에, 사회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한 몇 년 전에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연예인들 포토카드라고 아세요? 그냥 사진 한 장 있는 건데 이제 뭐 좋아하는 아이돌 이렇게 생기면서 이 포토카드를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자꾸 이제 용돈을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데 했더니 뭐 가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비싼 거는 얼마인데 했더니 제일 비싼 거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도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이들의 가치 소비인 것 같아요. 이 사진 한 장은 누가 봐도 그냥 뭐 100원? 뭐 그 재료값이 뭐 그렇게 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내가 가치를 뒀느냐에 따라서 50만 원, 100만 원도 아깝지 않는 그 카드 한 장 이런 것들이 바로 재생유기 농산물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어렵고 기술도 어렵고 여건들도 열악하지만 많은 환경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한 발자국 늦게 그 경쟁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주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작년에 아시아나 항공이나 그 다음에 기아나 그 신한은행이 이런 친환경 농업, 뭐 재생 농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사실 그렇죠. 아시아나 항공이나 기아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농업과 관련된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업 쪽으로 저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다 같이 인지하고 동참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제예요. 여기에 지금 제가 나열해 놓은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재생 농업을 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특히 이 문 밖을 나가고 나면 우리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야, 톡이 그렇게 하려면 초기에 투자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나 돈 없어. 자, 그리고 나 언제 또 재생유기농업이 뭔지 언제 공부해서 그 기술들을 언제 익혀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나 특히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으로 오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너무 일이 많죠. 쉴 틈이 없잖아요. 노동 집약적인 농법이잖아요. 재생유기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무경운을 한다 하더라도 일이 많아요. 자,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불확실해요. 앞서서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은 보여드렸지만 누구든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기술들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증제도나 어떤 관련된 법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다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마르시 시장 하다 보면 이거 진짜 유기농으로 한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시장에서 수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정부가 뭔가 보조금을 주려고 해도 정말 유기농업을 한 거, 재생 유기농업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기술들도 엄청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재생농업이 필요하다. 우리 계속 이야기를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은 여기 다 나열은 못했지만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을 해나가야지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도, 그다음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그다음에 기업들이 좀 더 농업인들하고 아까 뭐 아시아나 항공이나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 외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조금 그 농업에 농장에 좀 관심을 갖고 같이 ESG 이걸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재생 농업을 할 때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해외에 어떤 이제 자료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작년에 2023년 초반에 이제 나온 재생 농업 관련된 보고서에 보면 자, 재생 농업을 그래서 서두르게 있게 하지 않아요. 최소 6년까지 차근차근 그래서 관행 농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이렇게 시도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전환하는 거는 적어도 최소 6년 이상은 걸려야 돼예요. 굉장히 간단한 시트지만 저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게 재생 유기농업을 시작했다가도 중도에 많이 포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안 되나 봐. 한 2년 하시고 3년 하시고 나는 안 되나 봐 하시거든요. 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2년 3년까지 어려워요. 그때까지도 잘 안 보여요. 최소 한 6년까지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기농업과는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는 저희 농진청의 유기농업과는 무엇을 할 것이냐. 원래 저희 유기농업과는 유기농업을 하는 과예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있었던 예산들을 올해 조금 변형시켜서 재생 유기농업 관련된 연구과제를 27년까지 7억 조금 넘는 연구과제 예산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우리 뭐 기관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기농업, 국내 친환경 농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재생 농업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금 빨리 연구를 하고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거나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라고 잘 설득을 해서 이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이 이런 모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재생 유기농업의 용어도 아직 잘 모르는데 재생 유기농업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오늘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게 여기에 소비자분들도 계시고 생산자분들도 계시고 요리사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존에 이제 뭐 농진청이 매년 1년에 2번 정도 유기농업 기술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거를 이제 저희 주제로 해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회나 그다음에 많은 전시 박람회, 뭐 유기농대 이런 것들을 뭐 좀 정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재생 유기농업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마르쉐라는 곳에서 이 포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했습니다라는 이 내용조차도 제가 학회나 그다음에 이런 박람회 때 많이 홍보하고 같이 알려나가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몰아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